요즘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얼마나 어떻게 어렵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딱 부러지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천만의 경제 읽기가 나섰습니다. 여러분께 경제 지식을 알려드릴 4천만의 경제 읽기 진행을 맡은 표인봉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경제 전반에 두루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골랐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금리입니다. 통화당국이 지난달 경기 부양을 위해 풀금리를 전격 인하했지만 효과는 기대했던 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이 경기 침체는 풀리지 않고 있는데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고만 있습니다. 대출 평균 금리도 0.03%포인트 하락한 연 5.7%를 나타내 지난 7월 이후 넉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금융가의 최대 이슈는 금리. 뉴스에서는 연일 금리에 관한 기사가 졸지어 나오는데 이 금리가 오르고 내리면서 경제도 함께 출렁출렁 거린다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금리.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자 아니에요? 은행에서 사용하는 현금 카드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할 때 나오는 그 수수료랑 관계된 어떤 그런 금리 아닌가요? 전화에 관련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전화해도 콜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전화요금 이런 거 같은데. 금융 지식의 기본은 금리. 따지면 따질수록 금리는 금덩이로 바뀐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의 금리를 금덩이로 바꿔보세요. 네, 이런. 따지면 따질수록 금덩이가 된다고 하니까 예? 금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봐야 될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따져야 금덩이가 될지 소개해 주실 분입니다.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금덩이란 말에 제가 혹했는데 예. 저도 혹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금리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에 은행 이자율이 딱 떠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알고 보면 이 금리라는 게 경제 전반의 상황을 아주 반영하는 그런 뭐 지표가 된다. 그럼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겁니까? 예, 혈압, 맥박, 체온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금리도. 예. 경제가 하나의 인체라고 보면 이제 돈이 돌고 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때 사람들이 금리를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투자할까 말까. 금리가 너무 높으면 돈 안 빌리죠. 근데 낮으면 한번 빌려서 투자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지금 솔깃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관심을 가질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속히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금리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이게 이제 뭐냐? 이 가격입니다. 가격. 그렇죠? 예. 물건값이라는 거예요. 물건값. 뭐의 가격이냐? 바로 뭉칫돈의 가격이다. 정확히 하면 뭉칫돈의 이제 사용료죠. 사용료. 그렇죠? 예. 얼마를 이제 내고서 뭉칫돈을 쓰느냐.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뭉칫돈을 갖다가 뭐 투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얼마나 내가 줘야 이거를 쓸 수 있느냐. 요게 바로 이제 금리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뭉칫돈 내지 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금리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운 수요 공급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실 수 있는 분도 많이 있겠고요. 또 잊어버리신 분도 있겠지만 그림 하나 제가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긴장이 되죠. 그죠? 그래프 그리면. 그런데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가격이라는 거죠. 여기는 양입니다. 물건의 양. 그러면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내용이 하나 있죠. 물건의 양과 가격이 있을 때 우선 수요. 이 물건을 사들이고 싶은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높으면 얼마 원하지 않는데 가격이 낮아질수록 점점 더 많이. 이게 바로 수요라는 겁니다. 수요. 그죠? 수요는 그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개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은 어떻습니까? 공급. 만들어 파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은 가격이 어떻게 될수록 높아질수록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싶고 내보내고 싶죠. 바로 공급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공급. 그래서 이제
자금이라고 하는 것도 뭉칫돈이긴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기에서 보시면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그 수요와 공급에 만나는 점이 바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격이 결정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자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금리라는 것도 자금이 얼마나 공급이 되고 얼마나 수요가 되느냐, 그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된다? 금리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요게 바로 자금의 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금을 하나의 뭉칫돈을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하시면 금리는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가 떨어지죠. 예. 돈이 많으면은 돈값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값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금이 얼마나 공급이 되며 수요가 되는가. 또 거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제가 어렵다라고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움츠러들어요. 그죠? 굉장히 움츠러듭니다. 그러면은 돈을 갖다 쓰려고 하지를 않고 있는 돈 그냥 은행에 넣어서 예금이나 그냥 받자. 예금 이자나 받자. 이렇게 하면서 자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금리는 낮아지는 거죠.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금리라고 하는 것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자금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금리는 오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으면 금리는 떨어진다. 또 돈이 많아지면 금리는 떨어지고 돈이 줄어들면 금리는 오른다.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져보자는 거죠. 자, 누가 돈을 공급하는가? 즉 돈의 공급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은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가진 현금 뒤에 보면 다 뭐라고 써 있어요? 한국은행이라고 써 있죠. 한국은행. 저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코리아. 아주 멋있죠? 예. 그래서 앞을 따면은 BOK. 그래서 누구는 이걸 보고서 아, 복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복집. 예. 참 복이 많은 집입니다. 돈 막 짓고 있어요, 그냥. 예. 한국은행이 바로 모든 우리나라의 돈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좀 많이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풍부해지면서 금리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고요. 예, 그 다음에 돈을 좀 죄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담당을 하면서 한국은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자, 한국은행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금리를 조절하며 경제를 조절하는가. 그럴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금리가 있어요. 바로 콜금리입니다. 콜금리. 금리를 부르자 이런 건 아니고 예, 콜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를 한다는 뜻에서 일본에서 부르는 한마디로 하룻밤 정도 돈을 빌려 쓸 수 있는 우리는 안 되고 금융기관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장인데 그 시장을 우리 한국은행이 잘 컨트롤하면서 콜금리를 가지고 경제 전체의 돈의 양과 돈의 가격을 조절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조절하면 이 콜금리라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국은행이 말이죠. 한국은행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큰형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표현이 애매하죠. 예, BOK. 예,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느냐?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모자란 돈 또 꼬고 또 빌려주고 막 이게 돌리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은행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겁니다. 기업이나. 그러면 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들도 어떤 때는 돈이 남아 들어오고 어떤 때는 돈이 모자랍니다. 그럴 때 돈이 모자란 이유 중에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지불준비금이라고 해서 이 예금을 받으면 일부를 꼭 이렇게 챙겨놔야 되는데 예금을 받았는데 큰 대출 줬어요. 다 줬어요. 돈이 모자라죠. 그러면 예금에 대한 지불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를 모자라게 되니까 그럴 때 하룻밤 정도 딱 채워놔야 됩니다. 우리 은행들이. 그러면 이제 빌려오는 거죠. 자, A한테 가서 좀 빌려주세요. 예,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라든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회자 표현봉 씨 같은 분은 여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못 갑니다. 예, 못 가고 우리 기관들 큰 기관들만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B라고 하는 그런 그 기관이 야, 돈 좀 꿔주라. 그러면 얼마나 꿔줄까? 하룻밤만 딱 채우면 된다. 내일 갚을게. 그런 식으로 가는 시장을 우리가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냐? 콜 시장이라고, 콜 시장. 이렇게 딱 전화 건다 그 얘기입니다. 야, 돈 좀 꿔줘 뭐 이런 건데 우리 미국, 일본에서 부르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콜 시장에서 돈을 꾸잖아요. 하룻밤씩 꾸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때 하룻밤이지만 금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금리를 얼마로 할지를 우리 동생들이 금리를 얼마로 할지를 큰형님께서 이렇게 미리 목표치를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무슨 금리다? 콜금리 목표치다 이거죠. 얘들아 5%로 하려무나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동생들 기관들이 5%로 계산을 해서 자기들끼리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아니 5%로 했을 때 다른 기관이 안 준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누가 나선다? 큰형님이 나서는 거죠. 네, 그래서 모자라? 내가 줄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5%에 맞춰서 통화량을 갖다 M이라고 하는 게 뭐입니다. 통화량을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큰형님께서 딱 돈을 쥐고 동생들이 5%로 서로 주고받고 하도록 하되 5%에 있어서 돈이 모자라거나 하면 큰형님이 언제든지 우리 BOK가 복집이 나서서 다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콜금리 목표치를 콜금리에 대한 뭐를 제시한다? 목표치를 제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 대출해 줄 때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5%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얼마를 받? 그렇죠. 5%에다가 알파를 붙여서 여러분이 위험하면 많이 받고 우리 표현봉 씨 같이 별로 안 위험하면 조금만 붙이고 이렇게 해갖고 알파를 조절해서 주지만은 그러나 요 5%에다가 마진을 붙여서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요 5%를 갖다가 갑자기 한국은행이 아무리 봐도 경제가 어려운 것 같아. 자, 4.5로 내리자. 자, 요게 4.5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가가 4.5가 되면 물건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5에다 알파 붙일 때하고 4.5에 알파 붙이면 당연히 4.5 플러스 알파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금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떼어다가 판다고 그러면은 그 떼올 때 얼마에 떼다가 붙여서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들도 장사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원가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콜금리라는 것이. 미국에서 달러를 좌지우지하는 기관 이름이 뭐냐? FRB라고 그래요. 영어 보면 또 긴장되죠. FRB. 연방준비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콜 시장이라고 안 부르고 연방기금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연방기금시장. 그럼 여러분들이 페더럴 펀드 마켓이라고 부르는데 페더럴 펀드 마켓이 뭐냐면 바로 금융기관들끼리 모자라고 남는 돈을 주고받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요 콜금리는 바로 연방기금금리라고 부르면 됩니다. 연방기금금리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죠? 한국은행과 뭐? FRB. 그 다음에 연방기금금리와 콜금리. 그 다음에 연방기금시장과 콜시장. 그래서 여기에서 금융기관들이 연방기금금리로 주고받고 나서 그것이 일종의 원가가 돼가지고 그 원가에다가 알파를 붙여서 우리가 물건값이 결정이 된다. 이것이 바로 똑같은 구조로 가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한국은행과 연방준비제도 모두 금리의 목표치를 딱 제시하십니다. 그리고서 요 금리에 따라서 통화량이 조절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서 이 두 기관 혹은 기타 기관들이 이렇게 금리를 제시해 줄 때 그 금리가 적당한 수준으로 잘 조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이제 한국은행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금리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콜 금리와 연방기금 금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금리와 관련돼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거는 금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물가와 연결이 돼 있어요. 물가 상승률을 뭐라고 유식하게 부르죠? 인플레율이라고 그러죠. 인플레율에다가 알파를 붙여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가가 상승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죠. 물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물가 상승이 되면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가 상승률을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돈값 하락률입니다. 예. 돈값의 하락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만 원을 들고 있는데 짤값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몇 가마입니까? 10가마죠. 그런데 20만 원 되면 몇 가마? 5가마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10가마 사던 돈이 5가마밖에 못 산다. 이 얘기는 돈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거죠. 바로 돈의 가치는 인플레, 물가 상승을 하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제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금리라고 하는 것이 결정될 때 물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물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서 금리는 그거에다가 조금 붙인 정도. 그럴 때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이 금리는 물가 상승률에다가 실질 금리를 더한 것과 같고 그렇다면 거꾸로 여러분이 가서 금리를 받았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물가 상승률이 얼마냐. 왜? 내가 맡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실질 금리라는 개념을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금리는 물가 인플레 플러스 실질 금리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얼마예요? 실질 금리는 금리에서 뭐를 뺀 거? 물가 상승률, 인플레를 뺀 금리에서 인플레율을 뺀 숫자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맡길 때 굉장히 조심해야죠. 물가 상승률보다 금리가 낮다. 그러면 실질 금리는 뭐예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맡겼더니 돈값 하락률만큼 안 나오더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손해를 보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인플레율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 있는가. 그게 진짜로 여러분이 챙기는 금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재밌는 거는 인플레도 통화량, 돈과 연결이 돼 있는데 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공식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MV는 PY 딱 쓰면 이제 또 그래프 나오고 공식 나오고 지금 뭐 머리가 지금 막 골치 아파질 텐데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거 하나 딱 외워놓으면 이 거시경제학에서 화폐금융론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1920년대 그 유명한 화폐경제학자께서 만든 그 유명한 공식인데 화폐 교환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돈의 크기입니다. 통화량. 그죠? 자, 요거는 통화량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이 있어도 똑같은 돈도 빨리 도느냐 천천히 돌아다니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통화량이 있고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물가가 있다는 겁니다. 물가. 바로 여기에 나왔던 물가. 물건의 가격.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실질 소득인데 한마디로 물건 몇 개 만들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실질 소득인데 물건 개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얼마나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거에 물가가 어느 수준이냐를 곱한 것이 오른쪽에 실제 경제와 연결돼서 결정되고 왼쪽은 돈이 있는데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느냐를 가지고 왼쪽이 결정되면은 이 시기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바로 유통 속도가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실질 소득도 어느 정도 고정돼 있다고 할 때 이거는 1년에 만든 물건의 개수는 대충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도는 속도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요거 두 개가 거의 고정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M하고 P는 비례하게 가까이 되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멋있게 하면 무슨 얘기냐? 돈 찍으면 물가가 뜬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찍으면 물가 뜬다. 말 됩니까? 예, 돈이 많아지면요. 물건의 양은 비슷한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물건 값이 올라가 버리죠. 예. 왜? 물건이 100개 있는데 돈이 100일 땐 1대1인데 물건이 100인데 돈이 200이면은 그러면 물건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막 찍어대면 어떻게 된다? 물가가 떠갖고 어떻게 된다? 돈값이 어떻게 된다? 하락해버린다. 그러니 금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조금 올라가줘야 될 수밖에 없다. 왜? 물가 상승은 커버해줘야 되니까. 따라서 이 인플레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께서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5공화국 때 말이죠. 훌륭한 그 김재익 수석이라는 유명한 그 경제수석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재정적자를 보면 그 당시에 정부가 100 걷어서 200 쓰고 마이너스가 나면 돈을 찍었어요. 지금은 국채 발행을 해서 조금 난데 그 돈을 찍으면 돈 찍으면 뭐가 떠요? 물가가 떠요. 물가가 뜨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는 뭐가 움직이느냐? 부동산이 움직입니다. 부동산 폭등이 나옵니다. 예, 부동산 가격. 그러니까 재정적자 보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통화량 늘면 물가 오르고 물가 오르면 부동산 오르고. 그러니까 기차는 길어, 뭐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아, 뭐 거의 그런 얘기죠. 예, 경제가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공화국 초기에 그 유명한 경제수석께서 우리 재정적자를 없앱시다. 왜? 물가 안정, 부동산 안정 하려면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없앴어요. 재정적자를. 적자가 없어지니까 통화량이 안정되고 통화량이 안정되니까 뭐가 안정? 물가 안정. 물가가 안정되면 부동산도 안정.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이 뜨는 뒤에 가만히 보면 뭐가 있다? 통화량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 앞으로 1년 후에 100이라고 할 때 이 1년 후 100이 지금 얼마냐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의 가치는 100보다 작을 것이다. 얼마나 작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100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1 플러스 금리로 나누면 이 100이 언제 100이다? 1년 후에 100인데 지금 얼마냐? 그럴 때 이거를 10%다. 예를 들어 11%다. 나누시면 이게 90 정도가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11%면은 1년 후 100이라는 돈의 지금의 가치는 얼마다? 90이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현재 가치.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미래에 받게 될 돈을 지금 얼마냐로 계산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지표가 되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부분을 지금으로 환산을 할 때.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것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러면 90이다. 왜 90이냐? 금리가 1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앞으로 받게 될 돈을 일정한 금리로 나눠주는 것이 바로 현재 가치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지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 죄송합니다. 자꾸 숫자를 써서 숫자를 쓰지만 어쩔 수 없죠. 1 플러스 0.25 몇 프로란 얘기죠? 25%. 화끈하죠, 금리가. 예, 25%짜리 금리라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80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똑같은 100도 11%로 할인하면 얼마가 되고 90이 되는데 몇 프로로? 25% 금리로 하면은 얼마가 된다? 80이 된다. 그럼 보십시오. 금리가 어느 게 높죠? 이게 높죠. 금리가 높으니까 앞으로 받을 돈 100의 가치가 얼마가 되고 80이 되는데 금리가 11%로 낮으면은 앞으로 받을 돈 100의 가치는 얼마가 되더라? 90이 되더라. 그럼 요게 채권 값이라고 보면은 금리와 채권 값은 어떻게 된다? 방향이 반대죠.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값은 떨어진다. 왜? 앞으로 받을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값은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받을 돈이 정해져 있을 때 그 받을 돈이 정해진 부분을 얼마로 할인하느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가끔 헷갈려셔야 할 가능성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 가치를 가지고 볼 때 금리가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받을 돈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게 지금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잘 따지셔야 되는데 그 따지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한번 들으실 기회가 있겠지만 금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채권이 여러분 손에 들고 있을 때 여러분 채권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확 높아지면요. 이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펀드를 가입했는데 펀드에서 채권을 샀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확 높아지잖아요. 그럼 펀드에서 채권의 가치가 낮아져요. 왜냐하면 받을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을 돈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 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채권은 받을 돈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가치가 떨어져 갖고 채권의 수익률이 나쁜 걸로 나옵니다. 이 펀드의 수익률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왜 그렇지? 바로 받을 돈이 정해질 때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여러분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 그다음에 채권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채권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할인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리와 채권이 왜 거꾸로 움직이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저도 푹 빠져서 들어봤는데 저는 콜금리, 서브프라임, 부동산, 채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개념인 줄 알았는데 강의를 듣고 나니까 전부 하나로 묶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금리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참 좋았고요. 감사드리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참 그 개념을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참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개념을 잘 정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예. 혹시 채권 같은 거 좀 갖고 계십니까? 그럼 어디서 이자 받고 계신 데는 앞으로 좀 많이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매력적인 경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